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의 이야기 흑사병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게 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사병은요 14세기 유럽을 강타해서요 첫 번째 강타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했고요. 자, 흑사병이 10년 주기로 40-50년 동안 유럽을 강타하게 되는데요. 그 전 기간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과반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이 흑사병이 르네상스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고 오히려 르네상스의 발전을 촉진시킨 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의외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흑사병을 이야기하기 전에 흑사병 전에 피렌체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토스카나주에 위치하고 있죠.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낮은 구릉지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슬로우시티 운동의 발상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그 토스카나의 중심인 피렌체인데요. 이 피렌체 중심에는 아르노강이 흐르고 있지요. 이 아르노강은요, 지중해로 흐르게 되는데 15세기경에 피사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가 지중해 무역에도 일정 부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피렌체는 어떤 도시냐면 고대 로마의 기억을 품은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퇴역군인들을 위해서 건설했던 도시가 바로 이 피렌체입니다. 그래서 피렌체가 오늘까지도 카이사르가 계획했던 계획도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도시가 아니라 계획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이사르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전통과 자부심이 강하게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피렌체인데요. 자, 이 피렌체의 15세기 모습입니다. 성곽이 크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6m 상당의 성곽이 피렌체로 둘러싸고 있고요. 본래 카이사르가 지었을 때는 이 아르노강 북쪽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점차 성이 확대되어지고 특별히 십자군 운동 이후에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성장하는데 이 피렌체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도시가 확장되어서 르네상스 무렵에는 약 인구 10만 명에 이르는 도시로서는 그 당대에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추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피렌체가 번영하게 되는 데는요,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지중해 중개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아르노강이 지중해로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당대에 십자군 운동으로 촉발되었던 지중해 중개 무역의 혜택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섬유산업이 발달합니다. 비단과 모직물 생산에 아주 특화된 지역이 바로 피렌체인데요. 이 피렌체에 모직기술자만 당대에 3만 명이 있을 정도로 이 섬유산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원단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 다른 나라로 파는, 알프스 이브로 파는 그런 섬유 중개 무역도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이 피렌체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피렌체의 번영의 또 하나의 축은요, 은행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폐가, 이 금화가 플로린이라고 부르는 이 피렌체 금화인데요. 당대 전 유럽의 지금의 달러 역할을 하는, 즉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그런 통화가 바로 이 플로린인데요. 자, 이 플로린이 기축통화 역할을 할 정도로 당대의 피렌체는 금융업, 은행업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렌체는 13세기, 14세기에 지중해 무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번영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길이만 100m가 넘고요. 폭만 해도 80m 가까이 되고요. 높이만 해도 40m 정도가 됩니다. 피렌체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기들이 축적해 놓았던 그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건설한 것이 바로 이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류 자리를 성 베드로 성당에게 내주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기를 바랬습니다. 또 다른 랜드마크를 그들은 만들었는데요. 여기가 베키오궁입니다. 자, 피렌체는 공화정이니까 공화정의 행정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베키오궁을 커다랗게 지어놓고 그 앞에 시뇨리아 광장이라고 하죠. 자, 이 두 곳을 커다란 거리로 연결해 놓았는데요. 그 거리가 비아데이
칼차이올리라고 하는 그 거리입니다. 넓은 대로를 연결해 놓고 두 랜드마크가 그 도시의 중심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피렌체를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자, 이곳을 가시면 이 도시의 가장 중심부를 방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그들의 부의 축적과 더불어서 그들은 새로운 예술, 새로운 미술 풍조, 세련된 미술 풍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던 화가가 있는데 르네상스 회화의 아버지 또는 서양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지오토입니다. 이 지오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지오토는 자, 원근감, 공간감이 그의 작품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피렌체 산타크로치 성당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의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오토의 너무도 유명한 작품 에더라고 하는 작품이죠. 파도바 성당에 지어진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여인들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공간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일종의 자, 원근법 비슷한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대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산타크로치 성당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이 있는데요. 구도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피렌체의 지오토의 그림이 여러 군데 지오토의 그림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막 번영하는 도시 그래서 최고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고 그리고 새로운 예술 풍조를 찾고 새로운 트렌드의 예술을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피렌체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준 사람이 지오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토를 서양 회화의 아버지고 르네상스 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 도시는 그야말로 문명의 꽃을 새로운 르네상스 문명의 꽃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은 일이 여러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13세기 중후반부터 여러 가지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 그 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재앙은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근도 있었고요. 피렌체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려갔던 영국의 왕실이 100년 전쟁으로 인해서 파산할 때 은행들도 더불어 파산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난인 모직물 근로자들이 나뉜 촌비의 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앙들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은 누가 뭐래도 1347년에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흑사병이 전 유럽과 피렌체를 강타하게 됩니다. 이 흑사병은요 1331년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몽골이거든요. 그 몽골족들이 1346년에 남러시아의 카파성을 공격할 때 자, 어떤 일을 행했냐면 여기 보면 투석기가 보이죠. 이 투석기에 흑사병에 걸린 시체들을 이 투석기에 매달아서요 성 안으로 던져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흑사병의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 중앙아시아, 남러시아 쪽에 흑사병이 굉장히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347년 10월에 흑해에서 출발한 12척의 제노바 상선, 일명 죽음의 배가 시칠리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칠리아의 부두에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부두에 끈을 묶어두게 되죠. 그런데 그 끈을 따라서 그 배 안에 있던 쥐들이 육지로 상륙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럽에 전파가 되는 것이죠. 흑사병이. 왜냐하면 그 쥐들이 품고 있는 쥐벼룩이 바로 흑사병을 옮기는 그런 매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후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일입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쥐죠. 근데 이 쥐에 쥐벼룩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죽음의 배가 도착을 했을 때에 대부분의 선단의 선원들은 사망한 상태였고 생존자들 역시 전신에 고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1347년에 이탈리아 피사에서 하루에 500명이 죽어나갔고요.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하루에 600명,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루에 800명씩 죽어나갔고요. 자, 관에 묻히는 것은 사치였고요. 대부분 커다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시신들을 밀어넣는 그런 형태의 매장이 유행했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흑사병이 터지자 감염자건 또 감염이 안 된 사람이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닥치는 대로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자, 이 그림은요, 쇠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자신들을 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흑사병이 유행하자 중세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들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쇠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때리면서 고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또 희생을 당했죠. 그들이 우물을 오염시켜서 전염병이 돈다라고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검게 변해가는 끔찍한 병이 바로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대 첫 번째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약 2,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여됐을 때 약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당시에 흑사병으로 죽은 인구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흑사병이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했거든요. 한 반세기 동안요. 그때 전체 인구의 약 반이, 유럽 전체 인구의 반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흑사병은 치명적인, 중세 유럽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질병, 유행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흑사병의 유행은요, 지오토로 대변되는 초기 르네상스의 업적들이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역설적인 모습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흑사병을 극복하려고 그들이 종교에 매달리게 되겠죠. 당시는 종교적인 사회니까요.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해서 흑사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단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요, 교회와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이 너무 만연하는데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고요. 심지어는 신부들까지도 이 흑사병이 너무도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그들의 종교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더욱더 종교에 몰두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흑사병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이 회의적인 분위기는요, 이 이후에 이성주의, 즉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이성주의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고요. 이 흐름 속에서 미술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빈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조차도 르네상스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한편에서 더욱더 종교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요, 자, 흑사병이 만연하자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쌓아놓은 물질 자체가 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이 교회에 기부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술품을 제작을 해서 교회에 기부함으로써 신앙심을 통해서 이 흑사병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정 부분 더욱더 미술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효과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1373년 다틴이라고 하는 상인이 자기의 거래처에게 주문하는 주문서가 발견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바탕에 금박을 입힌 성모 마리아의 페노라를 구입해 주십시오. 최고의 예술가가 그린 멋진 인물상들도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금화, 오륙, 피오리노 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즉 돈을 많이 쳐줄 테니까 멋진 그림을 그려달라.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교회에 좋은 그림을 그려서 기부하게 되면 그들이 흑사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촉진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흑사병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르산 미킬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아까 보셨던 이 피렌체 대성당과 시뇨리아 광장 사이에 이제 길게 뻗어 있는, 넓게 뻗어 있는 대로가 있습니다. 비아데이 칼치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간에 오르산 미킬레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보면 제단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제단화, 성모자상이 흑사병에 효염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병이 치료받기를 구했던 그런 기적의 그림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림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피폐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품이 대중들로 하여금 종교에 더욱더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사회적인 놀라운 변혁이 있었죠.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흑사병이 한 반세기 동안 유행하게 되는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절반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이 또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노동자들이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 개별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자,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그들이 무언가 그 흑사병의 위기를 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뭔가 미술품을 하나씩 소유하고자 하는 성모자상 같은 그런 미술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예술적인 새로운 욕구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게 되고요. 미술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흑사병이 어느 정도 잦아지자 그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요,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예술 프로젝트, 미술 프로젝트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피렌체 대성당 앞에 있는 조반니 세례당, 이 세례당의 청동문을 제작하는 그런 공모전을 1401년에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강타했고 르네상스가 막 꽃피우기 시작한 피렌체에서도 강타를 했는데 일정 부분 미술의 풍조가 사라지고 단지 미술이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효험이 있는 그런 매체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이것이 미술의 저변을 확대시켜서 누구나 한두 점씩은 자기 집에 미술품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흑사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 흑사병 15세기 르네상스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4세기 초에 지오토로 대변되는 르네상스의 초기의 발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14세기 중반에 약 50년 동안을 흑사병이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 흑사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어지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15세기에 르네상스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흑사병이 역설적으로 르네상스의 문을 활짝 열어서 15세기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15세기의 르네상스의 꽃이 어떻게 활짝 피었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